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최첨단의 과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함원신입니다. 어머나! 네,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제가 한번 초대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또 장소를 옮겨서 또 경주 자연의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 나와발이라서 오늘 좀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죠? 아니, 표정부터 다르세요. 조 원장님은 네. 본인의 나와바리로 오시면 일단, 예,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고요. 네. 예. 더불어서 저는 살짝 위축되고요. 그럴 거 없어요. 나와바리 얘기하는 사람은 걔도 뭐 자기 집에서는 옷이 좀 따고 들어간다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네. 또 심한 말씀을. 어머, 이런 돌직구 저희 방송에서 환영합니다. 아, 예. 그 늘 함께 하시던 김 원장님 대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어렵게 모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로 오늘 스튜디오를 옮겨서 경주의 농부 한 분을 모셨어요. 또 저희 그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의식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5년 되셨죠? 5년째 지금 우리 하는 분들 또 강의를 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지금 소개를 농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분 세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주 직업은 농부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선생님. 이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농부가 주업인 건 맞아요. 아, 농사는 확실히 지으시는 거죠? 네, 농지원부가 있고 예. 논농사가 한 4,000평 되고 오. 밭농사가 한 1,000평쯤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엄청 이제 많은 양이에요. 요 그게. 정도 되면은 그 농부계의 어느 정도? 아주 소농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식량 작업률이 뭐 24%대로 떨어졌고 네. 나머지 대부분은 수입이고 그 수입도 거의 대부분이 GMO고 전 세계에서 GMO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지금 온갖 질병이 OECD국 1위를 상위에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 병에 걸리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저희가 왜 질병 얘기를 하면서 일단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네. 그 중심에서 말 그대로 산 증인처럼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경주로 유기농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 그때는 뭐 귀농 이야기도 별 이렇게 없을 때예요. 그 단어 자체가. 네, 경주로 내려와서 실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저희가 먹거리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GMO 이야기도 하고, 뭐 가장 당연히 느끼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요. 사실은 가장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하고 계신 일이기도 하고, 주변에 만나고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깨어서 어떻게 세상을 좀 살려볼까 그러고 발버둥 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을 돌리면 그런 데잖아요. 한 3년 감방에서 살고 10억 주게 그러면 다들 감방에 가겠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망가지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강의 제목이 의식혁명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몽상의학에서 의식혁명이란 단어가 튀어나와서 살짝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의아해하실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귀농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도 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산다고 살았다가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서 귀농이라 그런 걸 하고 유기농이라 그러는데 선착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일본까지 가서 뭐 후쿠오카 마사노부라고 자연농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가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이제 그런 말 쓰잖아요. 의식 수준이라고. 네. 응? 그 의식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치졸해진 거죠.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치졸한 인간.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교육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병도 똑같아요. 병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에 저항하고 난 네 말 안 들을래. 그게 사실인지 너 증명해봐. 난 살고 싶어.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예외적인 환자라고 불러요. 예외적인 환자.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통계거든요. 그 통계 속에 6개월밖에 못 살아야 돼요. 예, 말이 그렇죠. 그 통계가 몇 프로 통계냐는 거지. 90%의 정도의 통계로 대충 보는 거거든요. 90%의 정도는 6개월밖에 못 살아라 그러는 얘기를 100%인 것처럼 이 양반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통계니까 정확해요. 근데 그 통계가 전체인은 맞는데 개인한테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10%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10%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저항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하고 멋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하는 삶을 살아요. 너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6개월 안에 죽는 거예요. 그게 통계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 자연의원이나 자연의 아카데미아에 오는 사람들은 나는 예외적인 환자라고 불러요. 이 산골 구석에 어떻게 알고 현대의학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게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희한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외적인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계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바꿔왔고 지금 그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의사들.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의사들이 많아져요. 약을 끊어라. 그 환자들어 당신 먹고 있는 약 다 줘봐. 그러고는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료 효율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언론에서도 하나도 안 다뤄줘. 어쩌다 한번 그냥 가십 정도로만 다뤄주지. 근데 이게 이미 유럽에는 주류의학이 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온천에 가면 보험비가 나와요. 선생님, 온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온천에 갔는데 왜 보험비가? 온천에 가면 치료 효과가 있거든. 검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환자들이 온천 가서 따뜻한 말에 유황온천 가서 마사지하고 그리고 병이 나요. 그럼 그게 의료 아니에요?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만 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총체적인 게 다 의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 그러는 말을 다룰 때 나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뭐 사전 찾아보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랑 악수 한번 할래요? 네. 이게 의식이에요. 옛날엔 악수 한번 할래요? 그럼 성추행이야. 나 60년 된. 그때는 의식이 그랬어. 이런 의식을 거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게 의식이. 우리 아라비안의 의식을 한번 해볼래요? 응? 그럼 아라비아에 가서 사람 만나면 코 비벼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의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행하는 의식.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먹는 것도 의식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면 쥐고기를 맛있게 먹거든요. 시장 가면 쥐를 팔아요 이렇게. 대만 가면 그 사람들 간식 중에서 제일 맛있어하는 간식이 부화하다만 계란이에요. 안에 병아리가 털 달린 채 들었어. 근데 그걸 까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네. 지금 상상했는데요. 약간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레벨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병이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MO만 해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의식에 우리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GMO를 먹으려니까 네.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입해서 정부에서 GMO 표시제도 안 만들고
마구 뿌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데 대한 의식이. 근데 그걸 만약에 의식이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저항하죠. 안 먹을래. 니들 이거 왜 표시 안 해? 이 내가 먹는 식품이 어떤 재료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는요, 봉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의식혁명이라는 한 단어에서 정말 네.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여기 자연의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식혁명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5년째 이제 의식혁명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제일 인기, 외부 강사들이 저희가 한 서너 분 와서 또 하고 있지만, 최장수 인기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늘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몸의 병은 몸에서만 온 게 아니다. 우리 정신과 마음에서 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가 멍 때리기라도 합시다 해서 이제 명상의학이 되었는데 네.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생각 버리기 우리 뭐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좀 고요하게 앉아서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좀 비우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명상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이제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의식 수준들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지금 함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개인 내에서도 분야별로 부문별로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들끼리도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이라는 단어가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물을 분별 있게 보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여기 경주 산골까지 오신 분들은 아까 예외적인 환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훨씬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호응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데 대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왜 바꿔야 하고 마음을 왜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하도 복잡하고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이런 얘기도 저희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는 계십니다. 예. 다 알고는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게 사실이죠. 시즌 1에서도 만성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경주 산골까지 오시는 환우분들이 대부분 이제 난치성 질환이나 암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통성이 다 스트레스예요. 질병의 원인이. 제가 그래서 10년 전부터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요. 저희는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당신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 쓰게 해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독특하네요. 본인이 본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다들 1번, 2번, 3번, 4번까지 쓰게 해요. 아. 최근 5년 전부터는 이게 1번이 스트레스예요. 본인 거의, 스스로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7, 80%가 스트레스가 나의 병의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가 요즘은 과로, 세 번째가 먹거리. 이전에는 주로 이제 잘못된 식습관, 이게 1위였거든요. 오히려 이것보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과로한 게 더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병이 생기는 과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러면 혈관이 수축해서 순환장애가 생기죠. 그 다음에 소화, 배설 기능,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장기 기능 장애가 오고 만성 질환이 오고 면역계 질환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포가 자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얘가 활동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연사하지 않으니까 무한정식을 하게 되겠죠. 그게 곧 암인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과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원인인데 우리가 자연 치유는 원인 치료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다. 그렇죠. 네. 원장님은 이제 의사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스트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태 같아요. 스트레스를 즐긴다는 근데 변태 같다 그러면 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변태야.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래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러면 그 변태거든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변태잖아요. 아, 요즘은 가능하죠. 동성애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네. 이미 그 사회는 굉장히 성숙된 사회라는 게 의식이 좀 다른 사회. 근데 긴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난 긴장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긴장. 네, 긴장된다. 근데 예를 들어 이쁜 여인 앞에 있으면 긴장되잖아요. 네, 긴장되시나요? 그거 스트레스죠.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만약에 그걸 그냥 가시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거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즐기지 못했을 때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쭉 잡아당겨봐요. 그러면 스트레스 계수라 그러는 게 있는데 그 계수를 딱 넘어서면 임계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제 고무줄이 딱 끊어지겠죠. 그럼 탁 튕겨서 얼마나 아파? 그게 병이에요. 근데 신경이 동아줄 같아. 그래서 아무리 당겨도 안 끊어져, 이 친구는. 와, 부럽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를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부럽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번지 점프, 아하. 아니면 뭐 요즘들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죽는 사람들 여러 보도가 되잖아요. 패러글라이딩 타기 언제 죽을지 몰라. 뭐 급류 타기. 근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즐기잖아요. 스트레스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 맞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익스트림 많으니까. 스포츠 하다 못해 그게 뭐지? 애들 놀이기구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자이로 소리 지르고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인가 이상한 이름에. 사실은 삶도 좀 그렇다라고 봐요. 환자들한테 그렇게 당신들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생각을 바꿔서 그걸 즐겨봐. 끊어지지 말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양반들은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회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너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 스트레스가 줄일 수 있냐? 줄일 수 없어요. 왜? 우리 사회 자체가 스트레스 덩어리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애들 얘기하는데 헬조선이야.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대안교육 쪽에도 조금 발을 들이고 있어서 그 학부모 교육이나 그런 거 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렇게 공부하지 마. 그 쓸데없는 걸 왜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놀아. 그것도 위험한 놀이 하면서. 근데 이게 학부모들이 되게 싫어하겠는데. 근데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체험 교육을 하면 요즘은 자치기를 옛날처럼 막대기 갖고 못 해요. 왜 그런지 모르죠. 네. 애들이 그거 갖고 놀아본 적이 없는데 위험에 노출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군요. 맞으면 찢어지지. 자치기 날카로운 그 막대기 날카롭게 해서 그 막대기로 쳐서 멀리 날리는 건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피티병 갖고 해요. 왜? 다칠까 봐.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위험에 노출돼서 나무 타기 하고 그러고 놀아야 돼. 근데 이런 문화가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기에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가시면 가보질 않았지만 모든 놀이터가 바닥에 고무가 깔려 있대요.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각진 가구가 있으면 안 돼. 네. 각진데 부딪히면 애들 다치니까. 그렇게 놨는데 사고율이 줄었냐?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바닥이 푹신푹신한 게 애들이 더 높은 데서 뛰어내려. 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바닥이 푹신푹신해도 1m에서 뛰던 놈이 2m에서 뛰면 안 다칠 재간이 없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도전적인 존재예요. 무엇인가 위험한데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열광하는 거 아니야.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 보고.
근데 사는 위험천지거든요. 각 곳에 병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언제 무슨 곤란이 닥칠지 모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만 키워봐.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 살균주예요. 부모들이 깨끗한 게 좋아. 안전하게 키워야 돼. 세균 없는 데서 키워야 돼. 그래서 가습기 살균주에 넣었어. 애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렸을 때 애완동물하고 기르는 때 알레르기가 훨씬 적대요. 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도가 넘어가면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애완동물 한 마리만 키우면 되는 10마리씩 키웠어. 그럼 이제 그 면역력이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큰 사회에서 끝없이 경쟁해야 되는 사회. 근데 지금 그 스트레스 임계점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스트레스가 내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점수화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저희도 지금 그걸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스라는 교수가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이 100점, 이혼이 73점, 부부 별거가 6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을 매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점을 매겨보니까 300점 이상일 때 12개월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49%. 근데 200점 이하는 9%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와 질병의 연관 관계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변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거하고는 이제 변태 선생님 되신 건가요? 좀 이제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뒤에서 2, 3등 하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나 만성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GMO도 그 원인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또 조절하고 대처할 거냐. 인계점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레솔드 이론이죠. 그러니까 스레솔드가 또 인계점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웬만큼 변태 선생님 같이 즐겨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너무 낮아서 그냥 파도처럼 물 밀려올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일단 좀 급하게 대처할 때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조절 능력이 없는데 계속 거기에 어떻게 즐겨요. 그렇지는 못하니까 일단 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환경, 자연이라는 환경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한우분들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하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있던 도심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정글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이제 전쟁이죠. 새로운 전쟁터로 갔을 때 이걸 내가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자, 멍상의학 오늘은 의식혁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농부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되죠. 우리 함원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스트레스를 즐기시는 변태 선생님이신가요? 함 선생님은? 그렇죠. 남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많으니까 농사 짓는 것도 유기농이라 그런 걸 하면서 어렵게 농사 짓고 우렁이 집어넣고 우렁이 관리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오리농법 하겠다고 망치고 오리 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리 모이주고 이 의식혁명이란 이름으로 강의도 나오고 대안교육하는 쪽에도 발을 들여서 학부모 강의하러 다니고 대표 맡고 있는 게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고민을 사서 하면서 살고 계시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세요, 함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똑같잖아요. 이제 골치 아프다라고 남들이 골치 아프다 그러는 게 나한테는 재미있는 일이니까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내가 살아있구나. 근데요, 이거는 함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절대적인 반론을 하나 내요. 당신 하나하고 다른 게 뭐야? 많이 다른데요. 내가 눈이 3개? 입이 10개야? 손이 5개야? 몸이 한 10개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명상의학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 명상을 가르쳤거든요.
명상을 가르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든 사람,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 아주 끊임없이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나 그래. 한 개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요거 해서 끝나면 그 다음 거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명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을 가장 잘하고 생각을 가장 잘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멍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생각을 맞아요. 비워라. 생각을 내려놔라. 생각을 멈춰라. 그렇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면 일단 되게 몸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멍한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그 멍한 시간이 사실은 근원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불러요. 근원과 만나는 시간. 뭐 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뭔가 신비한 힘 속에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뭐 운명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뭔가 이상한 일이 항상 일어나요. 그 뭐 동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 뭐 이런 얘기도 쓰고 그렇지만 삶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해요. 뭔가 있어. 치유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사의 힘, 약의 힘 이런 거 말고 뭔가 치유를 일으켜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지금처럼 얘기를 해. 넌 좀 다르잖아. 그럼 내가 물어봐요. 내가 뭐가 다른데? 함 선생님 몸이 10개 같다니까요. 아니, 똑같아요. 우리 함 선생님이 작년에 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예, 또 병원 신세를 지시고, 저한테도 좀 치료를 받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셨다. 좀 쉬셔야 된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쉬셨죠. 좀 살만하니까 또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또 맡아가지고. 몸 10개가 아니고 1개로 판명이 났고요, 일단. 네. 그러니까 네. 한 4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밖에 못 자고 사람들 만나고 매일 술 먹고 했더니 난 내가 천하장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몸이 한 10개쯤 되는 줄 알고 내 의식이 굉장히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한 보름 있다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내가 일을 안 해도 시비를 안 걸어. 그건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가 하는 일이야. 너 좀 쉬어야 돼.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들어가서 아프긴 했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즐겼거든. 아픈 걸.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남들은 그 병이 온 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나한테 엄청난 행운이지. 안 그랬으면 그 인연의 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연의 장에서 본인 자의가 아닌 타의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거든요. 나처럼 생각하면 그건 긍정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남한테 끌려다니면 그게 불행이에요.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평생 남 탓하면서 살도록 훈련을 받아온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냐면 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편찮으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당연히.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금 죽었어. 뺑 사라졌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 아유, 잘 돌아가죠. 저 없어도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스트레스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키워왔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회 꿈꿔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학부모 교육하면서 덴마크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덴마크는요, 중학교 과정까지 학교에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어. 시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없겠지. 네. 상상이 돼요? 아니요. 학교가? 학교인데 시험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나 1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의식. 그렇죠. 근데 덴마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철저하게 경쟁을 배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반이야. 여기 PD님까지 다 해서. 근데 PD님이 공부 못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넌 낙제 그러고 버려두고 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일단 이해 못하니까 얘는 혼자 알아서 사교육 받아야 돼요. 사교육 받아야 되고. 근데 덴마크는 그 순간 진도가 딱 멈춰요. 내가 2차 방정식 풀 때까지 진도를 안 나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릅니다, 엄마한테. 진도 나가자, 그러고. 엄마가 학교로 찾아옵니다. 왜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 그렇죠. 당연히 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죠. 네. 그럼 스트레스 아니고 그게 다. 공부 못하는 놈도 스트레스, 공부 잘하는 놈도 스트레스. 근데 선생님도 스트레스예요. 덴마크는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식이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해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그게 덴마크의 의식 수준이니까. 그럴 수 있다. 누구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다 함께 가려면 함께 좀 가야 된다. 기다려도 괜찮다.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사회가 훨씬 단단한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사회, 불안하지 않은 사회, 스트레스 안 느끼는 사회. 사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게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서로 배려하면서 도우면서.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그게 깨져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사회라는 말에 제가 순간 울컥했는데 너무 버려지는 사람이 많아서 정작 그렇죠. 버려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소외받게 되죠. 소외받는 사람들이 계속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상처받고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환자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이게 제일 수준이 낮은 쪽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대충 이 정도 수준이죠. 예, 여기에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로. 아,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살아오면서 트라우마 받은 그런 상처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이런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을 만들었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병은 치유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가 아픈 사람들을 항상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꺼내는 게 어린 시절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다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심이라든지 죄의식, 그다음에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요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계속 쏟아내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의식혁명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의식의 지도의 한 부분이죠. 지도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이 사실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측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감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너무 슬프게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마음을 저는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흔히. 네. 마음을 먹는다. 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요. 안 먹고 바꿔 먹고. 예, 바꿔 먹고 안 먹고. 굳게 먹기도 하고. 오. 네? 그렇잖아요. 네. 마음 먹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중독되듯이 그런 마음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설탕 중독처럼. 짠 것에 중독되듯이.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으니까. 근데 병 걸린 사람들이 그 마음 먹으면 빨리 죽어요. 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있냐?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 위에 좀 더 높은 수준의 마음들이 층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늘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쁨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거에도 기쁨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뭐 큰 걸 갖다 줘도 기쁨을 못 느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이 나중에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 학대받은 사람은
그 학대의 처음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그것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키우잖아요. 15평 사는 애들이랑은 놀지 마. 장애 아들은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차별과 남을 경멸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을 아이들에게 계속 먹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음 바꿔 먹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만 그 남편. 아니지. 못 쓰겠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 그렇게 얘기해요. 남녀가 시작된 이후로 네. 바람 피지 않는 남녀가 있었던 시대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 없어요. 함 선생님, 잠깐만 조 원장님 위험하십니다 지금. 예. 예, 사모님 방송 듣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피워봤고요. 우리 함쌤도 피워봤고요. 우리 PD님도 피워봤을걸? 어머, 뭐죠? 그러니까 어머라고 얘기를 이게 사실 이제 하시는데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식 속에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왜? 난 진실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장쯤 됐다. 그러면 룸사랑 안 가본 놈은 단 한 놈도 없어요. 왜?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끔찍할 정도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많은 러브 호텔에 누가 들어갈까? 남자만? 아니. 여자 없이 남자가 무슨 바람을 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직시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라나면서 남한테 학대받고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체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유, 그럼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 용서해, 이해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내 새끼가 맞아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지. 사내 새끼가 시책이 맞아갖고 짱돌 지어주고 가서 찍어. 아빠가 치료비 물어줄게. 남자다워야지. 이게 남자다움일까요? 아니요. 그건 무식한 거죠. 폭력적인 거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요.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다움이 관용이면 안 돼? 더 큰 거 있잖아요. 사랑이면 안 돼? 포용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들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거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들 마음속엔 뭐가 남겠어요? 낮은 의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어. 그러면 난 부모랑 같이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걸 쭉 설명을 해줘. 그리고 이제 마음 먹는 얘기를 잠깐 해주고 애들은 그래. 야,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마음 먹였니? 그렇게 물어봐요. 오. 그러면 저 위에 사랑, 기쁨 뭐 이런 거 찍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저 아래쪽 분노, 미움, 막 자존심 이런 거 짚어요. 이거요. 정확해요. 지금 방송 듣고 그렇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들은 그래도 예. 솔직하니까. 솔직해요. 예. 말씀하신 의식 지도 중에서 낮은 수준의 얘기를 쫙 하셨잖아요. 높은 수준에 또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예, 일단 그 해주세요. 위에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존심 위에가 이제 에너지 수준 200점이에요. 용기 250점 중용, 310점 자발성, 350점 포용, 400점 이성, 500점 사랑, 540점 기쁨, 600점 평화, 700에서 1000점 깨달음. 네, 여기가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참 깨달음이라고 지금 쓰신 부분에는 더 높은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감사, 축복, 네. 기적, 기적. 어메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움. 네. 삶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 풀 한 폭이 나는 것보다 눈물을 펑펑 너무 놀라워서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사람 보고 시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 멍 때리는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이 험한 세상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와, 아름답겠다.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네. 네. 근데 환자들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 목 매는 사람이 있어요. 비참해 난 버림받았어. 제일 밑바닥의 의식을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느끼고 그럼요. 예, 분노도 좌절. 느끼고 좌절. 근데 그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비참한 게 된 거예요. 난 비참해 버림받아서 살 가치가 없어. 자기 사랑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왔어. 너 함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봐. 그럼 이제 마음을 바꿔 먹이는 거예요. 야 그거 말고 분노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분노도 못해요. 아, 분노할 에너지가 없어. 차라리 분노를 하는 게 더 우울 낫겠구나. 속에 빠져들어간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게 훨씬 높은 분노가 수준이에요. 우울보다 훨씬 네. 높은 에너지예요. 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암이 걸렸어. 그랬을 때
내가 왜 암에 걸렸어? 근데 사실은 이게 단계를 타고 올라와요. 처음에는 우울 속에 들어가.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들면 분노해. 내가 왜? 하느님,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러고 이제 분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봐야지. 용기가 일어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근데 이건 없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요걸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 자기를 병들게 한 요인을 용서하고 이해를 하고.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그렇죠. 공부하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게 나한테 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울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바꾸면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나한테 기회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사람들 만나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고 그래서 가족 전체를 바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이 저주야. 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건 그게 마음을 바꿔먹어서 남편한테 고마워 바람 펴줘서 너 때문에 내가 인간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주체적으로 살죠. 네. 그전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종속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그 바람 피는 게 뭐 별거야? 난 그래도 나 당신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그럼 서로 각자 갈 길 가면은 되는 건가요? 가면서도 상처를 갖고 가잖아요. 그거를 못하면 그게 그렇죠, 트라우마라고 그렇죠. 부르고 끝없이 그게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수시로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지금 제가 우리 한우분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 특히 명상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저희들 50대, 60대가 많이 오시니까 영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영감탱이가 일단 욕부터 나오죠. 네, 나와요. 나 왜 결혼 안 했는데 너무 잘 알지?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들이죠. 워낙 이제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한 보름 사이에 꽤 바뀌어 나가세요. 그 마치고 나갈 때 물어봐요. 영감님이 마음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 계세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그래 이제 그렇게 밉고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하는 단계까지는 한 달 넘어 보통 걸리더라고요. 그 영감님을 떠올려도 이제는 막 분노가 치밀고 원망스럽고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조금 내려가는 거죠. 조금 그래도 이해하게 되는. 예. 그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용서하고 더 가면 감사하는 마음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냥 떠올려도 떠올려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네, 그 정도 되면 트라우마가 웬만큼 해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게 해요. 잘 안 내놓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이제 좋은 계기가 되는 게 다 동병상련이야. 똑같은 환자들 모여 있고, 그리고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자신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거 내놓지 않으면 절대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오픈하면서 그것이 그게 한 번으로 뭐 끝나겠습니까? 뭐 몇 날, 며칠을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스스로 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떤 특수한 일을 겪었을 때 제 상황을 보니까 꽤 뭐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까지 막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씩 정말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주 잠깐씩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중에서 왜 방법들을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책을 좀 많이 읽는다거나 또는 좋은 말씀 많이 듣는다거나 또 제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 근데 참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그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네. 저는 20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수치심.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바닥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제일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벼랑 위에 서 있다? 그런 느낌? 우리 한의분들이 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예외적인 환자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반이 뭐 말기암 선고를 받고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장 이렇게 벼랑 위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때 자살을 생각할 때 저 마음에 딱 그런 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진짜 이게 목매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명상 강의를 하지만 그때 그런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일 명상을 했어요.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된 거죠. 정말 나 나름대로는 또 산에 들어와서 진짜 좋은 의사 해보겠다고 들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게 받은 스트레스들인데 결국 그때 나한테 남아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거룩한 생각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를 포장하는 후위의식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내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남한테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닥친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 자존심, 자만심, 허위의식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거 결국 내 문제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조 원장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함 선생님이 고해성사 해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방송 전에 이 고해성사 같은 용기 있는 발언들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훌륭한 조병식 원장님도 저런 감정을 겪으셨구나. 저분이 나랑은 굉장히 DNA부터 다른 분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럼요.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의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또는 실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에는 낮은 의식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기처럼 숨 쉬잖아요. 근데 다들 깨끗한 척 하는데 내가 먹던 음식 주면 못 먹을 거 아니야. 입안에 있던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침 나눠 먹죠. 예. 순간 저도 예. 근데 우리는 모두 이미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숨 이렇게 내뱉으면 그 숨 안 받아 마실 재간 없죠. 이 공간 속에서. 그렇죠. 공유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낮은 의식의 장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숨 쉬는 것처럼 그걸 내가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깡패들 속에 들어가면 깡패 되는 거야. 왜? 그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도 저항이 안 돼요, 그런 건. 그래서 낮은 의식들 여기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하고는 놀질 말아야 돼.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게 정말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가. 나 정도 되면 그 낮은 의식에 들어가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까 신경이 동아줄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는데 바닷물에 빠졌어. 근데 허우적 거리잖아요. 근데 파도가 높으면 조련 선수 같은 양반들 힘이 훨씬 덜 든대요. 왜? 그 힘을 쓸 수 있어, 내가. 파도가 높이 올라갈 때 파도 위에 올라갔다가 힘을 내려갈 때 써. 그럼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거기 빠져 죽는 거야. 왜? 헤엄칠 줄 모르니까. 의식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의식하고 놀아야 돼. 낮은 의식을 피하고 높은 의식과 거기도 놀아라. 똑같아.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요. 종교단체들. 그것도 아주 검증받은 2단들 말고 2단에 걸리면 큰일 나요. 사탄대. 조금 더 크면. 책. 아름다움을 쓴 책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그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숨 쉬는 것처럼. 공기보다 더 정교한 것들이 에너지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그 환자들 가끔 대하는데 환자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 짐 싸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절반은 다 나아요. 왜?
거기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덕을 보는 게. 근데 도시 속에 있으면 된장도 안 떠. 유해균이 많아서. 오염, 미세먼지,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들이 있어요.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의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랑 친하면 돼. 조 원장님이랑 친하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실 수 없는 분들은 멍상의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은 그냥 의식 높은 사람들하고 그저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외우면 되겠죠. 진짜로.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튼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냥 생겨요. 아, 의식의 면역력. 네. 아, 몸의 면역력만큼 중요한 것이 의식의 면역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들하고 강의할 때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냐예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이게 사실은 태초의 질문이거든요. 인류에게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아까 얘기한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난 비참한 인간이야. 라고 자기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러죠. 에고. 그래. 그걸 에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고. 큰일 난 거야,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요. 막 허위의식에 쩔어서.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뭔가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철학가 출신인데 철학에서는 인간을 열려진 지평이라고 불러요. 인간학이라 그러는 학문에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시베리아 볼판에 지평선이 사막을 둘러봐서 산이 하나도 없어. 다 사막을 뺑뺑 돌아봐도 다 어마어마한 사막이 지평선이. 어디로 갈 거요? 어디로든 갈 수 어디로든지 갈 수 있지. 네. 얼마나 막막하겠어. 막막하죠. 다 똑같은데 돌아보면. 어디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열려진 지평이라는 그 정의를 해요. 그냥 인간학에서 인간에게는 세상이 열려진 지평이다라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이 조그만 인간을 좌절하게 해요. 저 어마어마한 가능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 개념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좌절로 오느냐 아니면 와 어마어마한 세상이 내게 주어졌구나. 뭐든 할 수 있어. 어디로든 갈 수 있어. 환희로 남느냐. 그게 사실은 긍정과 부정의 차이예요. 똑같은 암을 만났어. 막막하지. 그 어마어마하게 할 일도 많고 치료법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그때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왜? 내가 해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바닥을 쳐봤으니까. 저도 똑같아요. 조 원장이랑. 모든 잘못을 다 해봤어. 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딴 놈들도 다 똑같더라는 거야. 안 그런 놈이 단 한 놈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다 똑같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성장의 첫걸음이.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위대함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남을 위해 목숨 내놓으신 분들, 예수님, 평생 거주로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주신 부처님,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이들 대신에 죽어간 사람들,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서도 남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의 일부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게 아주 단순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근데 전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아니요. 근데 이 세포 속에 DNA 전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머리카락 하나 흘리고 왔어? 그럼 걔가 나야. 그러고 그렇죠. 보면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로 선택이 되지 그러면. 그렇죠. 100% 확실해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DNA 차이가 몇 프로나 날 것 같아요. 참고로 원숭이랑 우리랑 98%가 똑같대. 그러면 거의 차이 안 나겠는데요. 차이 안 나지. 네. 98% 차이 나면 그 아나운서님 마이크랑 마이크. 내 마이크랑 똑같은 겁니다. 예, 가격 같은 거고요. 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한 1%쯤은 다를 거예요. 그죠? 아, 예, 거기는 하얀색 테이프가 둘러져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같은 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서로 다르다라고 부르지? 유전자로 치면 100만 분의 1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의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나는 내 의식은 과연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질 수 있을까?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중요한 건 아까 그랬잖아요. 통째로 잡아먹는다고. 이 통째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다 있어. 다만 지금 내가 암 환자일 뿐이야. 머리카락처럼. 지금 의식의 지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점수 높은 거 택할래요. 저 요거요.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교육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수준 20, 수치심부터 저 높은 깨달음까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저 아래쪽 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피부 있잖아. 네. 우리 DNA 검사할 때 면봉으로 입천장 이렇게 훑어가거든. 네. 그 세포가 나와요. 그 세포 가지고 거기도 DNA가 100% 다 들었어. 온전히. 근데 그놈은 왜 하필은 입천장 세포에서 재수 없이 딸려 나와서 죽어. 왜 그러냐 하면 DNA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활성화가 돼요. 유전학자들이 오픈이라고 불러요. 열렸어, 요건. 나머지는 다 닫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열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 열려버리면. 머리카락에 손가락도 달리고 눈깔도 달리고 막 그런 거야. 발가락도 달리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다면,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거를 또는 습관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세뇌당한 대로 무언가를 선택을 자꾸 한다면 반대로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높은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함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식도 역시 DNA다. 이 이야기 같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제가 후성 유전학 이야기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뀐다? 결국 이 의식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생각하는 거 다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집안의 환경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그 사회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의식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차가 되는 거죠. 이제 그쪽의 DNA로 고차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 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뭐 만성질환 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먹거리 바꾸어서 DNA 바꾸듯이 역시 의식을 바꾸어서 DNA 바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용기 위쪽으로 예, 용기, 예.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까지. 예, 그렇죠. 감사, 예. 뭐 기적 이런 마음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회들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들.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의식이라고 불러요. 집단의식. 우리 의식이 다 모이면 집단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덴마크 사회는 집단의식 수준이 높아요. 높은 거죠. 예. 용서는 걔들한테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용서 별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들은 함께 기뻐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의식 수준이 거의 400대 끝에 가 있어요. 거기는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미시 사회 같은데 걔들이 공동체 사회를 하거든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음식 먹고 서로 돕고 의식 수준이 집단의식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단의식 수준이 왜 낮을 수밖에 없어. 사회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 아주 치열한 왕따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아무도 남을 생각하지 않아. 한강변에 가면 쓰레기가 천지고. 근데 이 집단의식이 희한하게 발휘할 때가 있어요. 높은 의식을 가진 단체에서 행사를 해. 천주교에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똑같은 시민이에요. 한강변에 있던 사람이랑.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왜? 높은 의식 속에 있으니까. 적어도 그 순간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식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왜? 머리카락에 가면 머리카락이 되는 거야. 왜? 거기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라 그러는 세포 있잖아요. 온전히 상처받지 않은 세포. 줄기세포 치료법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얘는 다 열려 있어, 가능성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피부에다 집어넣으면 피부가 안 돼요.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피부만 상하지, 아프고. 근데 줄기세포를 피부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피부세포가 돼. 왜? 주위를 따라가는 거야. 유유상종이야. 이놈을 척추에다 집어넣으면 척추세포가 돼. 새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줄기세포예요. 근데 사회에서 교육이라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요거야 라고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열어주는 게 사실은 치유예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지금 내가 암 환자지만 난 성인 될 수 있어. 될 수 있죠. 암을 가졌지만 성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어. 가슴 뛰지 않아요? 문득 우리 멍상의학이 팟캐스트계의 치유 방송이다. 이렇게 갑자기 막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왜요, 조 원장님, 제가 너무 뜬구름잡는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 팟캐스트계의 줄기세포 같은 방송 멍상의학, 오늘은 우리 함원신 선생님과 함께 의식혁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계속 듣고 싶어요. 네. 조 원장님. 저는 농부가 더 좋은데요. 네, 농부로 가시죠. 농부 힘들어. 잠깐만. 저 농부 힘들어라는 이 말이요. 우리 사회가 농부를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서. 예, 그래도 농부로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라는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첨단 과학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방송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지만 하는 그런 방송, 그런 필요성이 있는 또 책임감 있는 방송을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함원신 선생님, 끝으로 혹시 좀 더 하고 싶은 말 많으시겠지만 끝으로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삶을 축제로 만드세요.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자신의 삶을. 축제 때 뭐 하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예. 네. 그렇게 사세요. 그럼 삶이 축제예요. 아이들이랑 함께 춤추고. 근데 우리나라는 춤이 사라졌어요. 춤추면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럼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 노래하고 가족끼리 동요 부르고 네. 맛있는 거 먹고 그 술 마시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네. 멍해지고. 멍해지고요. 그럼 함께 껴안고 그게 삶이에요. 삶을 축제로 만드세요. 그러면 병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우분들을 모시고 그걸 조금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분들 그러면 뭐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네. 똑같은 사회이긴 하지만 여기도 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 한우분들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부 본인은 힘들다고 하시지만 우리 함원신 선생님의 의식혁명과 관련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그 삶을 정말 축제로 만들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